실직을 하거나 상실, 사고, 고립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우울을 얼마나 잘 극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진료를 보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정신과에 오시려는 모든 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나혜인입니다. 최근에 전문의가 알려주는 정신과 사용법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를 통해서 정신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풀고 접근도를 높이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을 많은 분들이 요즘 누가 안 힘들어? 뭐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하면서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마치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감기를 앓으면서도 그냥 놔둬서 폐렴이 되고 폐가 손상이 가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기분의 저하로 여기면 삶의 기능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은 삶의 엔진이 고장나는 병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출근도 어려워지고 일상에서의 결정도 부담스러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욕과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차라리 이뿐이면 다행인데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염증,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사실 뇌가 변합니다. 뇌 전두엽이나 해마, 변연계 부분에 변형이 와서 우울한 뇌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방치된 우울은 내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인식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은 가볍지만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변하는 거는 뇌의 특성 때문이에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신경가소성은 뇌가 쓰는 회로를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계속 쓰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 어떤 행동을 지속했을 때 그 행동이 쉬워지는 것, 이게 다 뇌의 가소성 덕분인데요. 우울도 우울한 뇌를 계속 썼을 때 우울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활동을 했을 때 충분히 뇌가 그렇지 않은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에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서적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말로 풀 수 있고 삶에 의미를 두는 지점이 외부의 성취보다는 관계라든지 자기 성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기질, 태어나길 좀 무던하고 감정적으로 막 자극이 덜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는 유년기에 애착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형성된 사람들, 현재 지지 관계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 이런 요인들이 많을수록 당연히 우울에 덜 취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도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언제든지 우울에 빠지거나 우울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직을 하거나 상실, 사고, 고립 같은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다만 우울을 얼마나 잘 극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 같고 또 본인의 특성에 따라 그걸 얼마만큼 또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울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병이라고 표현한 건 기질적 특성으로 정말 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격 장애가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분이시나 아니면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남의 감정에 굉장히 둔감하면 아무래도 상처를 주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관계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맺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우울증과 우울이라는 감정이 달라요. 우울은 느끼는 것 그대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영화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예시로 써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픽사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울이라는 감정, 캐릭터를 좀 따돌리고 나오지 못하게 막고
외롭고 답답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공이 친구를 잃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슬퍼할 때 기쁨이는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기쁨이는 거기서 막 억지로 이제 기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우울이가 공감과 위로를 이끌어내면서 좀 주인공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의 표현이 관계 회복이나 감정의 통합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은 그냥 단순히 삶에 방해가 되는 감정이 아니라 길잡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우울하다면 나한테 좀 문제가 생긴 걸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바꿔야 하는 걸까? 나를 위해서 한번 멈춰야 되는 걸까?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좀 재정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울해지면 차분해지고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가면성 우울이라 그래서 우울할수록 막 더 밝게 조증 방어라고 해서 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울하면 좀 차분해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추 사고라고 해서 자꾸 과거의 어떤 일이라든지 현재 내가 계속 고민하는 것을 되새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울증이라면 사실은 내 일상이 망가질 정도로 이 생각에 몰두해서 문제가 되지만 우울감, 단순히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내 삶을 되돌아보는데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방향이 정말 나다운 게 맞나? 하는 우울에 입각하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정서 전염이라고 해요. 특히 가족, 연인, 직장 동료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냉소적이라면 나도 점점 몸이 경직되고 무기력한 감정이 스며들어요. 마치 실내 온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운 방에 들어갔을 때 나까지 막 몸이 차갑지는 않지만 오래 있다 보면 내 체온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부정적인 감정만 전염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도 전염이 됩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상대의 감정을 막 급하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써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안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스로를 잘 돌보는 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회복력을 전파하는 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우울하니까 나는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울감 자체가 전염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꺼려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람은 하나만의 감정을 공유하진 않잖아요. 내가 우울해 있어도 또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싫은데도 약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노력, 그런 감정, 나를 지키는 어떤 행동, 감정도 전염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우울이 아닌 계층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더 교육을 못 받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이러면은 더 당연히 방어가 안 되니까 우울할 수 있기는 한데 계층이 구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우울하다. 많은 분들이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타인의 기대를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은 이미 나답지 않다는 걸 감각적으로 몸이 알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하게 자기개발 목표가 아주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상의 아주 작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말 먹고 싶은 걸 골라보는 거, 싫은 걸 싫다고 말해보는 거, 피곤하면 내가 쉬는 걸 허락해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감각을 되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외부의 기준보다 내 안의 목소리, 내 상태, 정말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건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진짜 나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인정을 받아보는 연습,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나를 좀 인정해주는 연습, 연결하는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한 민족 국가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다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일반적인 외적인 것에서 훨씬 더 그 격차를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비교가 만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성과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행복해지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죠.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관계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잠시 쉬면 일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을 만들게 하는 사회, 이 모든 게 성과 중심, 비교 중심, 자기 검열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부동의 1위이고 행복지수는 늘 하위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슬슬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에 좀 집중하고 사는 속도를 다 같이, 왜냐면 남들 다 빠르게 사는데 나만 천천히 살면 그건 정말 도태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다 같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개인의 감정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좀 가지는 것,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아주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나를 좀 살짝 좋아하고 내일의 나를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삶이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한 사회가 항상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원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려보고 누린 것을 감사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를 먹어보거나 아니면 길가를 가다가 좀 예쁜 꽃을 봤을 때 잠깐 멈춰서 그 꽃을 보면서 예쁘다, 이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삶을 좀 누리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얻는 데서만 자꾸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좋다라고 내 스스로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 스스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읽어주는 연습,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누리고 좀 선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고 기대할 수 있게 감정을 잘 읽어주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는 삶, 그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불행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불안을 동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참고 억제하고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어느 정도는 희생하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처럼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참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방어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불안하고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마음이 올라오니까 상대방에게도 강압적이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는 우울이랑 비슷해요. 화가 날 때도 내가 지금 잠깐 멈춰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때구나 라고 그 감정을 이용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사는 사회가 회복보다는 탈진에 가까운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디지털 피로, 고립된 관계, 멈출 수 없는 경쟁, 이런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앓다가 더 나빠졌던 문제들을 이제는 진료실에서, 상담실에서 서로의 말 속에서 꺼내고 나누고 좀 회복되는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나누고 SNS에도 조금 더 그런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또는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또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늘어날지 몰라도 치료를 받는 사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포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가 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닌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과는 문제가 생겨서 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고 싶을 때 가는 곳입니다. 정신과는 그저 진단을 내리고
그저 약만 먹는 곳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살아내는 감각을 회복하는 공간이에요. 우울하다는 건 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진짜 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과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꼭 뻗어주시기를 바랍니다.